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은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2일 미국 시간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영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금의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됐지만 이 심각한 부채 위기,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다가 국제적인 고립 같은 이런 변수가 걸림돌이 됐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보도에서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 저성장, 금융위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각종 변수를 달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성장 추세를 그대로 적용한 기본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중국이 2030년대 초반이면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막대한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를 해왔는데 그 결실이 이제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를 뒤덮고 있는 부채 문제가 그런 기본 시나리오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이 중국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급증을 했는데 이런 부채가 최악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일본이 한때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넘보기도 했지만 부채 위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성장세가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미국 등 경제 선진국 일부도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이미 그 이상의 소득 수준을 확보해서 별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디폴트 사태에 빠진 헝다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그룹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채무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부동산 개발사들도 기초의 취약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대비 헝다 주가는 88% 폭락을 했고 투자 상품 상환에 실패한 자자오에도 같은 기간에 주가가 4분의 1로 주저앉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분석을 한 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미중 충돌로 인한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고 동시에 중국의 생산 인구 감소는 중국의 성장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생산 인구의 감소는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현재 9억 3,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6, 7억 명 정도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 통계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아마 더 할 겁니다. 이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그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인구 보너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겁니다. 이런 요소가 이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이 이 중국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에 자신의 장기 집권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요하고 될 터인데 그런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이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움으로 빠지게 만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년인과 맞물려서 이미 드러난 공동무유 정책만 해도 양극화와 빈곤이 없는 보편적 풍요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평가한 겁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심각할 것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도 지지부진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감히 미국을 넘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마저 저성장이라면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는 꿈이라도 꿔볼 수가 있는데, 이젠 미국 경제가 그동안의 저성장을 벗어나서 또다시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발동을 걸었다는 것 또한 중국으로서는 좌절감을 안기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27일 미국의 작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5.7% 성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4년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작년에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마침내 21세기를 위한 미국 경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들과 친중학자들은 아직도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부터 동승서강, 그러니까 동쪽은 뜨고 서쪽은 내려간다, 이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세계 위리 경제대국 등극이 시간 문제다, 이런 낙관론을 내세우고 있죠. 지난해 1월 장관급 고위 간부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만에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시와 세는 우리 쪽에 있다, 그렇게 밝히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동승서강. 이에 따라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시진핑의 이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동승서강이 국제사회의 큰 추세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중국 경제매체 진스데이터는 지난해 3월 2025년이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2023년 추월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전망은 중국이 과거와 같이 최소 6%에서 8% 정도 성장을 지속했을 때, 그리고 반면에 미국 경제는 2, 3% 정도로 바닥을 길 때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이런 기본 전제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한 2022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중국의 실제 경제 구조 분석은 이런 낙관론자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설사 중국의 GDP 규모에서 미국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경제 패권을 뒤흔들 수는 없다는 거,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의 생산성과 부를 상징하는 지표인 1인당 GDP만 해도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800달러인데 미국은 6만 3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초강대국이 되려면 군사력과 기축통화가 당연히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미국을 쳐다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방비만 하더라도 미국은 10대 국방비 강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중국은 결코 그런 국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위안화 기축통화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위안화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여기에 미국은 무역 적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달러를 푸는 국가인데 중국은 무역 흑자가 기본인 국가입니다. 또 무역에서 흑자가 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무역 흑자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는 결코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도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 그리고 낮은 인권 수준 때문에 어찌 감히 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꿈이나 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경제 규모를 초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도 살아있는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이걸 알려면 2022년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파악해 보면 됩니다. 올해 1월 중국 경제 상황은 위축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 업체인 차이신이 발표한 1월 제조 PMI는 49.1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2월에 26.5 이후에 23개월 만에 최저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관인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 PMI는 대형 국유기업이 주된 대상인 국가통계국의 공식 제조 PMI하고는 달리 중국 수출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의 경기를 파악하는 데 주된 참고 자료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 중국 경기 현실 파악에 큰 도움을 줍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춘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이런 하락세는 경제 악화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48% 이상 증가했음에도 경기 악화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노무라 증권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진력을 다하고 있지만 1, 4분기 GDP 성장률은 더욱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작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일에도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짓는 20차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단순하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대책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수단일 가능성도 있다는 투로 보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끝까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갈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의 중국 사회의 기반 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는 시진핑 자신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무리한 권력 연장 욕심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시진핑 주석이 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 또한 호혜적 위치를 지속했더라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더 날개를 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